네, 연 저점까지 하락한 양대 시장,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그래도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어제도 연저점을 네. 기록하고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는 0.6%까지 하락하면서 참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시장의 하방을 더 열어놔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그걸 예측하기 좀 쉽지는 그건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저는 너무 지수 예측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지금 2,600선 정도면 사실은 저는 2,700 이하에서는 계속 좀 비중 확대 의견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우리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고물가나 고금리가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더 충격을 많이 받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기업들 같은 성장주도 많고 또 거기에 이제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막 증가해가지고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2,600이나 2,700 이하에서 좀 낙관적으로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악재들과 좀 별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근에 나오는 실적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의류 업종들도 그렇고 네. 또 물론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빠졌지만 삼성전자부터 스타트를 끊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추정치가 이번 주에도 올라갔어요. 오히려 이 네. 반도체 기업들도 자동차도 여전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2,600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9.5배 정도 되니까 지금 역사적으로도 이제 평균 이하까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PER이 이렇게 낮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꺾이거나 역성장을 하면 이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평가된 건 맞는데 올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최소 9%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이 나오고 이마저도 지금 주간 단위로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펀더멘탈은 분명히 좋은데 이제 외부 변수 때문에 한국 증시가 굉장히 아래쪽에서 눌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결국 기업 실적 따라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600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막 이렇게 물러서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좀 좋은, 워낙 지금 실적 잘 나온 기업들 많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2,500을 정말 저도 갈지 모르겠지만 2,600선 이 구간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좋은 기업들 좀 담아야 된다.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어제부터 계속해서 사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시간으로는 또 내일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미국의 CPI가 될 텐데 네.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지난 주말에도 미국 증시 급락하고 네. 월요일에도 급락하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바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미국의 모 자산운용사 대표가 자기 80평생 이후에 최대 베어마켓이 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또 빌 게이츠도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런 뉴스가 크게 다뤄지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게 나오면 항상 좀 반전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바닥이다. 네.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여기서 시장이 V자로 올라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당연히 시간은 걸리겠죠. 그리고 지금 증시를 예측하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예측을 해서 어쨌든 이러이러한 경로로 간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게 모든 키를 지금 전 세계 이 두 명이 쥐고 있어요. 결국 시진핑하고 지금 푸틴이 쥐고 있잖아요. 네. 칼자루를.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사실은 V자 반등도 나오고 그렇죠. 추세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 올라가서 고물가가 더 심해지고 있고 공급 변동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중국의 봉쇄령 이게 소비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급망을 더 악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풀어줄 주체는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악화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너무 좀 두려움은 갖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이 중요한 게 역시 물가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그래도 연준 파월 의장이 좀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는 물가가 좀 피크아웃 조짐을 좀 보여준다면 특히 물가 지수에서 오늘 보셔야 될 게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말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가격하고 음식료 가격을 뺀 수치거든요. 이게 과연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발표됐지만 좀 긍정적인 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선행하는데 그게 4개월 만에 전월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약간 피크아웃 조짐을 보이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늘 나오는 좀 미국의 물가 지수만 조금 진정만 된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너무 뭐 상향 돌파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까요? 환율이 지금 1270원대까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그때 코로나 한창일 때가 1296원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제 거의 고점을 찍고 1100원까지 깨졌다 다시 올라온 건데, 근데 그만큼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는 거고, 지금 또 물가라든가 또 워낙에 지금 미국의 그 금리 긴축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달러는 강한데, 또 달러의 대척점에 있는 엔화와 유로하고 또 너무 약해요. 그렇죠. 이쪽마저도 약해 버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덩달아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런 뭐 뉴스들은 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상황에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게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일 때 주식을 매수해서 실패한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이게 당장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몇 개월 후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1,200원 넘었을 때 위기가 한 번씩 왔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근데 그때 주식 투자하신 분 중에 실패하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목에 따라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지수는 다시 랠리가 다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어느 시점에선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원화는 어쨌든 좀 굉장한,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오히려 이렇게 원화가 쌀 때 달러보다는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유망하게 우리가 체리 피킹에 나설 수 있는 유망주 국내 주식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최근에 오늘도 뭐 수급이 좋진 않지만, 일단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도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반도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기업들 실적도 좋은데다가 반도체 설비 투자는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뭐 TSMC나 삼성전자 공장들이 2024년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설비 투자 사이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조적인 수요 성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부장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 이번에 인플레 시기에 마진 방어에 성공을 해버렸고 가격을 올렸는데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은 좀 부진하지만 철강주들도 공급이 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앞으로 생산을 늘리기는 사실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조금만 봉쇄력만 풀어주면 수요가 늘거든요. 그래서 철강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음식료는 뭐 다들 좀 잘 아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또 의류 업종. 오늘도 보니까 네. 뭐 더 H홀딩스도 좋고, 어제 발표됐던 뭐 현대백화점 실적만 봐도요, 백화점 매출의 많은 부분이 사실 이익이 의류에서 나오는데 백화점 매출이 증가했다는 건 의류 쪽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섬,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깜짝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업종들이 또 무엇보다 실적도 좋지만 퍼가 10배가 안 돼요. 네. 워낙 좀 싸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반도체 얘기 많이 네.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외에도 어떤 걸 유망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말고도 그 요새 좀 건설주가 좀 안 좋긴 한데, 맞아요. 좀 예. 신탁 회사 있잖아요. 부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 회사도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들이 좀 나오는 네. 것 같고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줄 것 같아요. 사실 서울시의 그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은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건축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 조합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구조적으로 간다면 신탁회사들도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보통 신탁회사들이 워낙 지금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PER이 뭐 3배, 4배 정도에 불과할 정도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약간 이거는 시계열이 길 수도 있지만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수위 쪽에서도 이제 국정과제로 이제 발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그 자율주행차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물론 상용화는 아직 멀었습니다. 2027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기차 다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남은 좀 카드라고 보고 있고, 임기 내에 어쨌든 상용화 목표가 좀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어쨌든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카메라 관련주라든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장을 지나고 있는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뭐 너무나 어렵고 또 저점을 깨서 저도 좀 송구한 마음이고, 네. 사실 뭐 특히 서학개미 분들이 더 힘드실 것도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좀 V자 반등 나오긴 사실상 쉽지는 네.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히 이어질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해결될 이슈니까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결국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시면 실적 좋은 기업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인플레 고금리 시대에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걸 가격 전가를 하거나 매출 성장을 일으켜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옥석 가르기를 좀 하셔가지고 1분기 실적 지금 속속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들 잘 분석하셔서 기왕이면 이제 작년에는 고밸류 기업이 더 환호 받았다면 올해는 어쨌든 싼 게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밸류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비중을 늘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